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는 43년 동안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해군이기 때문에 바다를 지켰고요. 2015년에 마지막 합참의장을 마치고 전역을 하고 나서는 요즘은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이제 해양 국가고 바다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바다를 어떻게 지켜서 우리 해양 산업을 일으키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국가 해양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해양 강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해양연맹 총재를 하면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은 불안하시죠? 제가 봐도 북한의 동향이랄까요? 움직임이 조금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우선 제가 볼 때 김정은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굶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전쟁 물자, 포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그런 군사 대비태세력의 군사력은 많이 약화가 됐죠. 뭐 그런 것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결정적으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머무르고 있는 주석궁에 무인기가 떠서 그렇게 김정은이의 활동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무인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해를 미칠 수 있다고 그러면 김정은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니까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그냥 막 가는 입장에서 너 죽고 나 죽다라는 식으로 해서 혹시 어떤 짓을 할지 사실 저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이런 나름의 세계적인 정세 이런 걸 잘 읽을 줄 아는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보니까 최근에 남북 간의 이 정황이 6.25 전쟁 이후 정전 이후에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불안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건 이제 그것대로 우리한테 큰 위협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거 못지않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해양 국가고 무역 국가예요. 우리 국가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서 우리가 수익을 올려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무역, 수출입 이건데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아시다시피 해상 수송, 상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송을 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순간이 다가오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그 앞날이 참 불안정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후티 반군이 상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이 안전 문제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당면했던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거는 그렇게 고난도의 작전이 아니에요. 그냥
3호 주올리오 선원들이 구출되던 그 당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적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이들을 제압하는 우리 군의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원 사격 속에 공격팀은 김규환 대위를 필두로 15명 모두 육군 만에 무사히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배 안의 좁은 계단에서 벌어진 첫 총격전에서 해적 1명을 추가 사살합니다. 곧이어 진입에 성공한 공격팀의 안내를 받아 인질 4명이 조타시를 빠져나옵니다. 결과는 대성공, 인질 13명을 구출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보듯이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진입해서 선원들 구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미사일을 쏘서 상선을 공격한다고 그러면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작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군함이 가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최첨단, 미사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걸 떠나서 같이 가고 있는 상선을 보호하는 작전을 하려면은 정말 최첨단 탐지 요격 체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함이 동원돼야 돼요. 지금 미 해군, 그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 해군도 이런 작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정황들,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바다를 놓고 굉장히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거는 태평양 연안 일대에서 중국은 어떻게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전체 세계 패권 국가로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고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론에서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이제 고래 싸움에 사우등 터진다고 저희한테는 이런 해상 수송로라든가 뭐 해저 자원 개발 뭐 여러 가지 수산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다가 저희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해양 산업, 해운이 됐든 수산이 됐든 뭐 해저 자원 개발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북한의 위협은 차치하고 그건 그것대로 대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당면한 해양 안보 위협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고요. 전반부에는 간략하게 제가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우리 해군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해양 안보와 관련되는 국제 정세,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게, 해군이 육해공군 중에서 제일 먼저 창설됐다. 육군보다 해군이 먼저 창설됐어요.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해군은 해방되는 그 해에 45년 11월 11일 해병단을 모치로 해서 해군이 창설됐습니다. 해군은 이런 조직이 있고요. 전체적인 해군 병력이 6만 9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해병대 2만 8천 명이 같이 포함돼서 이게 수수한 해군은 한 4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수상함, 물에 떠 있는 군함이죠. 수상함이 140여 척인데,
실제 저 척수는 대단히 많은 척수예요. 척수인데 저거는 이제 그 과거에 바다에서 간첩 들어오면은 그 간첩 잡는 고속정 한 250톤 뭐 150톤 되는 이것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 해군이나 뭐 중국 해군 가진 큰 나라 해군이 가진 그 숫자 함정 숫자에 비하면은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제 북한이 800여 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에 떠 있는 수상함은 척수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저거 다 이제 오래된 그야말로 그냥 물에 겨우 떠 있을 정도의 그런 군함이고요.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70여 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잠수함을 운영하고 스스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하는 그거를 30년 앞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이제 소련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걸 갖고 다시 역설계를 해서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잠수함이 필요해가지고 잠수함을 가져야겠다고 수차례 미국에 요청을 했죠. 우리는 아시겠지만 한미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크리티컬한 중요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면 한미가 협상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30년 동안 잠수함 갖는 거를 막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잠수함은 공격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이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은 북한을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30년이 늦었습니다. 근데 잠수함을 운영하고 건조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30년은 대단히 긴 세월이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수함을 북한이 70여 척 갖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현명하다고 그럴까? 커닝한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육군으로 지상군으로 얘기하면은 뭐 120만 병력 얘기하는데 실제 그 많은 병력이 그렇게 뭐 큰 전투력을 가진 병력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20만 가까운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그 20만은 여러분들 과거에 무장공비 침투했듯이 일당백으로 그런 전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특별히 양성을 하고, 공군 같은 경우 공군 전투기도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군기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쓰던 소련제 미그 15부터 해가지고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수준에 있는 전투기들이고, 그나마 이제 미그 29 최신 우리 F-15하고 비슷한 전투기가 뭐 한 10여 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 F-15나 F-35 최근 이런 전투기하고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전투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제가 보기에 알기로는 걔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단일 목표로 전 전투기를 동시에 출격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목표를 몇 개 정해가지고 뭐 비행장이라든가 우리 정부 청사라든가 거기에 그냥 미사일 개념으로 가서 돌아올 그런 개념 없어요. 가서 그냥 자폭을 하든 공격을 하든 해서 다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대수가 많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죠. 그 대신에 공중전력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에 전력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까지를 개발했어요. 우리 해군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수상함 신경 안 써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새로운 배를 건조하고 하지도 않아요. 단 잠수함.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분야별로 가장 전략적으로 큰 성과,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 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핵까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위협이 이제는 산술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런 해군이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잖아요. 해군력을 이용해서 바다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결국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마찬가지. 극동에서 러시아하고의 전쟁, 뭐 해전 이런 걸 통해서 승리하면서 여기서 그야말로 열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됐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사실은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할 때 그때 일본 해군의 전력이 미국보다 월등했어요. 당시 미국이 대략 5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15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하와이 진주만이 아닌 본토로 일본이 목표를 잡고 왔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이제 이 국면을 전환시켰는데, 이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공모함부터 전력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니미츠 제독이 정말 극적으로 승진하면서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제 해양 팽창 정책을 쓰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해군력이 그 우리 해군은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 아시잖아요. 신묘양의 운요 사건, 해군력이 약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수모를 겪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 나라까지 이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국권이 침탈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일본이 병합하기 전에 1907년 국군을 해산시켰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그거 이전에 1895년에 해군부터 먼저 해체합니다. 수군부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은 해양국가, 섬나라 국가로서의 해군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군력으로 바다로 치고 나오는 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우선 해군부터 말살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군부터 1895년에 해산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이충공이 거북선을 가지고 많은 그 전과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전사에 보면은요, 역사에 보면은 거북선을 계속 우리가 건조를 해가지고 정조대왕 때까지 해서 한 50여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북선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목선이라고 하더라도 배가 바다에 깔아주면요, 금방 그렇게 잔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고려시대에 보물선을 건져 올리고 막 이러면은 그 선체 조각이라는 게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거북선의 잔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려고 해군에서 탐사단을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 전투가 있었던 전 그 해역을 정말 샅샅이 UDT 해구대 해남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호미로 끄듯이서 다 뒤졌는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임진왜란 때 이충공한테 해전에서 그 참패한 게 정말 잊고 싶은 역사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 그런 잔해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군이 이제 강할 때 나름 우리는 큰 성과를 이뤘고 국가가 번영을 했습니다. 뭐 임진왜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잘 알려진 이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해협 해전인데 6.25 전쟁 직전에 손원일 제독이 해군 부인들이 삭바느질까지 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백두산함이라는 한 250톤급의 군함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6.25 직전에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막 뭐 훈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6.25가 터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출항을 해서 동해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상한 상선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요. 그 상선을 계속 추적을 해서 해군은 그 지나다니는 이런 상선이나 뭐 어선이 됐든 어떤 선박이 돼서 검색을 할 권한이 있어요. 국제법상으로.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발광을 치고 아무래도 응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상선에서 포가 날라왔어요. 포탄이. 그러니까 상선이 아니죠. 그래서 교전이 붙어가지고 그 상선을 격침시켰는데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부대, 게릴라가 600명이 타고 있었어요. 600에서 800명. 다 수장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울진 삼척 그 공비 사건 때 한 30명 해안으로 취퇴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600명이 부산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쪽 38선에서는 밀고 내려가지고 사흘 만에 뭐 부산, 뭐 그때까지 낙동강까지 나갔잖아요. 그 600명이 부산으로 들어왔으면요, 대한민국 그때 전쟁 끝났어요. 부산항으로 유엔군이 들어올 방법도 없고, 후방부터 밀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치면요, 끝났습니다. 여행이 그때 백두산함이 그 상선을 발견해서 그 특수부대를 거기서 수장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난 겁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전쟁 시 공적을 남겼고요. 이제 보통 우리 전사에 보면은요, 유엔군하고 해가지고 참전 인력이 저기 나온 데는 한 180만 명이 이러는데 해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실제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고 6.25 전쟁을 통해서 해군 참석한 병력이 여기 나온 데는 169만 명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건 참고로. 해군은 계급장을 안 달아요. 저렇게 정복의 금줄, 골드라인으로 계급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때 저런 계급을 이해 못 해가지고 어깨에다가도 계급장 달고 하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저 위에 있는 거. 우린 별을 달면요, 제독이라고 그러고요. 육군이나 해병대 공군은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애드미럴 제너럴.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요, 혹시 어디서 해군 별단 사람을 만나면요, 아유, 제독님 하면, 야, 정말 이분 대단히 정말 인텔리전트한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장군이 아닙니다, 해군은. 그러면 이순신, 제독이에요, 장군이에요? 통상 이순신 장군 하죠. 근데 이 충무공이 군복무한 게 전체 기간의 3분의 2는 해군이었고요. 3분의 1은 예? 녹도 만호 해가지고 육상에도 전투를 했는데 사실은 이순신 제독이에요. 우리 해군들은 이순신 제독이라고 그럽니다. 예. 아,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다에 대해서, 우리 참 이 중요한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고 부정적입니다. 실제 정책적으로도 NLL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이 연평해전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 이 바다가 중요하고 NLL이 중요하구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저한테는 참 과제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는 해양 국가입니다. 여기 보세요. 데이터 보면은요. 이 작은 나라가 선박 건조, 해운,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 상선들, 물건 실어 나르는 이런저런 거에서요, 다 10위 이내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해저 자원들이 독도 동해 이쪽에 엄청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런 이제 해양력이라는 건 이제 해군력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양 산업, 그 다음에 뭐 해양에 종사하는 인구, 그 다음에 국민 사상까지를 다 뭉뚱그려서 이걸 평가를 하는데 1위가 미국이고 지금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온다는 거.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99.7%를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바다를 통해서 수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원유, 우리 에너지는 100% 수입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량, 우리 자급자족하는 거 20%도 안 돼요. 80%를 수입해야만 우리 먹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든 이런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요, 우리 15일만 막히면은 우리나라 그냥 주저앉아요. 끝나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켜나갈 것이냐. 지금부터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맡고 있는 해양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중국,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해양 팽창 정책을 무모할 정도로 지금 국가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응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미국은 어떻게든지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치고 나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국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뛰어들면서 그걸 빌미로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평화헌법을 그걸 개정해서 필요하면은 외국에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해자대 자위대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마찬가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해군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중국이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은요, 15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세계의 중심 국가는 중국이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국이었고, 엄청난 땅덩어리하고, 거기에 바다에서도요, 엄청난 해양 활동을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정화함대가 명나시대 이제 황관이었어요, 황관. 근데 너무 똑똑해서 이제 이 함대를 만들게 영락제가 이제 허용을 했고요. 이 사람 아랍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진출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정화함대, 그때 활동했던 정화함대하고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하고의 비교입니다. 선박이요, 1,500톤짜리를 몰고 다녔어요. 콜럼버스 250톤짜리. 근데 이거 배를 타보시고 배를 운영하신 분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아실 거예요. 인원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런 엄청난 함대를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나갔어요.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쭉 다니면서 중국의 발달한 그런 문물을 전파하고 거기서 조공, 다치는 물건들을 싣고 오고. 그래서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중국의 활동에 이렇게 방해가 될 만한 해양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러던 이제 정화함대가 이 정화가 너무 이제 크니까 결국 국내에서 이제 시기를 받아가지고 암살이 이제 일례하자면 암살을 당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해양 활동이 전부 금지됐고 그러고 나서 청나라는 아예 노골적으로 해금 정책을 썼어요.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굳이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금 정책을 썼으니 우리 조선시대 해금 정책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편전쟁, 청일전쟁, 중일전쟁.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세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수모를 100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통제하고 지배하지 않고는 우리가 큰 나라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모택동부터 이 정책을 쓰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제도화해서 하나하나 풀어간 게 등소평이고 지금까지도 국가 지도자가 바뀌어도 이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화사상, 중국몽 이걸 실현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도련 정책이라는 거는 저렇게 섬들을 연결해 가지고 저 안에서의 모든 해양 활동은 중국이 완벽하게 영유권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제2도련까지 끝났고요. 제3도련이 이제 저 밖에 하와이까지를 막 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곧 실현되면은요. 태평양의 서쪽 반이 중국의 통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통제, 영유권을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이렇게 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어떤 짓을 할지 누구도 몰라요. 최악의 경우는 이쪽을 지나다니는 배들한테 통행세를 물릴 수도 있어요. 중국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에서는 자기 영토를 중심으로 12마일 영해가 있고 200캐리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해양 영토를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만들어요. 거기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근데 그 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지를 중심으로 200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를 자기들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되고 미국뿐만 아니고 동남아 국가도 우리도 그렇고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참 서글픈 게요. 아, 이런 엄청난 전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세계 해군의 60%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는 여차하는 순간에 그냥 봉쇄가 돼버려요. 이게 구한말 상황하고 비슷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예? 북중로가 지금 같이 꽁짝이 맞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고, 남방 세력, 한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 해군의 과제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제가 총장할 때 앞으로 이런 해군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내세운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해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뭐냐. 그래서 해군의 임무와 역할을 이제는 바꿔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세계 해군은요, 어떤 해군도 자국의 해안 방어만을 위해서 해군을 창설하는 나라 없어요. 육군, 공군하고 다르게 해군은 기본적으로 국가 방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창출하는 임무를 같이 해야 돼요.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간첩선이 들어왔어요. 그 간첩선 막는다고 우리가 간첩선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빠른 조그만 소형 선박, 고속정 이거를 100 몇십 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과도 컸어요. 자, 그런 식으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밖을 내다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묶여가지고 우리는 그 임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의 대부분이 해외 무역을 통한 이런 수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나라 그냥 주저앉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고요. 네, 솔직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부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 다 해결되고 문제 없는 거로 인식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빨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미국이 이제는 자기들의 국제 정세에 따른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이제 미국이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로 세계 국제 질서를 자기들이 원하는 질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국제 질서라는 게 뭐예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질서예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경찰 임무 수행하면서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과거 미국이 취했던 고립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더 고착시킨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티 반군에 의한 그 해상교통로 교란 이거가 미국이 어떻게든지 그거를 바로 잡아보려고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불안 갖다 놓고 막 미사일을 몇백 발씩 쏘고 막 했는데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반군 테러 단체는 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안 통해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걸 위해서 이제 국제연합해군을 만들어서 세계 한 20여 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20여 척이 참가를 하는데 그러고도 버거워요.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을 합니다. 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해상 수송로에서의 이 안전 보호 임무를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과거에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해야 했던 미국이 지금은요, 셰일 가스 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제 원유도로 수출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상용품들, 제조업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할 수 없는 거 멕시코나 캐나다나 인근국가에서 다 하도록 전부 협상해서 다 했어요. 이제는 미국이 국제 해상 수송로를 통해서 그런 거를 수입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까지 뛰어들 이유가 없어요.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를 누가 지킬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는 해적으로부터 상품 보호한다고 청해부대 한 척 나가 있어요. 그 한 척 내보내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예? 저는 한편으로 이해해요. 지금 북한의 위협에 발등에 떨어져서 이 난리인데 저 해군 저놈들 정신 나간 놈들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아덴만 여면 광장 나와서 그거 아니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바다에서의 이 해상 수송도 길을 지들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거 무역 차단되면 쟤는 망해요. 지금 그 준비를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양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필요한 거고, 항공모함이 가서 전투를 안 해도요, 항공모함이라는 엄청난 전력이 가 있는 걸로 거기에 현시하는 것, 보여진 것만으로도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중국이 왜 그렇게 돈 들여서 항공모함 만들어요?
그 자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방국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연합해군, 거기 우리 적어도 두세 척 참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상선들이 그런 위협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 해군이 우리 도와주죠. 우리는 전혀 기여도 안 하면서 우리 도와달라면 누가 도와줘요. 그리고 적어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그 정도로 할 능력이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신세를 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걱정하는 건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요. 조만간에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요. 지금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70여 쪽 있는 게 재래식 잠수함이라 한반도 밖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이 나오는 순간 이제 제한이 없어요.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까지 쏠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해상교통로, 수송로에서 상선 하나 격침시키면요. 누가 알아요? 그가 뭐 어디 암초 부딪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깔아앉아요. 지금 정말 큰일이랍니다, 이거. 그거 대비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핵 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우리 없잖아요. 자, 이제 이래서 해군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우선 배 한 척 만드는데 최소한 10년에서 긴 거는 한 20년, 30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지스 구축함 한 척 만드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정부, 국가 정부 부처 중에 1조 원 넘지 않는 예산 갖는 부처도 있어요. 한 척 만드는데 1조 2천억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배를 한 척 만들면 한 30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30년 후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위협이 어떤 건가를 다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군함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군함을 만드는데 기획해서 하는 데까지 30년, 20년이 걸려요. 지금 시작하면요, 그 군함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 20년 후에요. 그럼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제가 예상하는 저런 상황이 되면요, 그때 늦어요.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런 해군을 만들어 온 저는 우리 해군의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강의 들으신 정말 지혜롭고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